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귀인을 만났다는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소개로 남편을 만난 첫날 원하던 직장에서 채용 학교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보다 먼저 입사한 사람이 하루 만에 관두게 되어서 다음 후보였던 저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이렇게 우연한 기회가 딱 하고 다가오니 남편이 마칠 제 행운의 티켓 같다고 느껴졌어요. 게다가 저는 취업하고 얼마 뒤에 직장을 다니며 쌓은 경험을 정리한 채까지 출간하게 되었어요. 그때쯤 당시 연애 중이었던 남편도 승진했어요. 저희는 만날 때마다 서로서로 축하하기 바쁠 정도로 서로를 만난 뒤 좋은 일만 이어졌죠. 저는 제 남편이 저와 운명의 상대라고 느껴졌어요. 연애하는 동안 성격이나 성향도 잘 맞아서 저희는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신혼집이며 혼수를 반반 부담하기로 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만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친절했어요. 인사를 드리고 얼마 안 되어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몇 번 만나 뵙고 바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그때는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어요.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고 꿈에 그리던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몇 개월간 결혼과 직장생활 모두 완벽해서 이런 행복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을 한 번에 뭉갠 사람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두 사람은 결혼 전에는 저에게 친절했지만 결혼을 하고 저와 왕래를 시작하자 태도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어요. 마치 집안의 며느리라는 존재가 생기기만 벼르고 벼른 인간들 같았죠. 처음에는 저의 신혼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저야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반갑게 맞아들였죠. 과외도 깎아드리고 커피랑 차도 내어주면서 여러 번 왕래를 했어요. 그때는 저에게 말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며느리가 생기니 좋네, 이렇게. 오갈 곳도 생기고 내가 과일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좋다. 언니랑 저랑 친하게 지내요? 여자 형제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 언니가 생겨서 정말 좋은 거 있죠. 저는 좋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생겼다는 생각에 즐거웠어요. 하지만 저와 조금 가까워지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을 때 저희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싶다고 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저는 두 사람이 거실에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집을 마칠 자신들의 집처럼 사용하고 아무 곳이나 다 뒤져보는 것이었어요. 또 비밀번호를 받아간 뒤로 아무 때고 저희 집에 와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행동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그러다 마시겠지 하고 일단 그냥 두었어요. 하지만 갈수록 그런 멋대로인 행동들이 심해져서 저희 집에 오면 제 허락도 없이 제일 물건을 뒤져보거나 사용하고 툭하면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언니 오셨어요. 크림 있잖아요. 이거 새로 산 거죠. 안 그래도 써보고 싶었던 건데 피부에 맞을지 몰라서 못 샀거든요. 언니 것 좀 써봐도 되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안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누이가 제 화장대에 앉아 이것저것 써보고 있어서 사실 내심 놀랐어요. 하지만 저를 많이 친근하게 느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런 시누이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거두는 것이었어요. 혹시 크림 샘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있으면 한 번만 신어주세요. 안 온다면 좋잖아요. 엉겹결에 따라 화장품을 주게 되었는데 점점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음대로 우리 집에 와서 이것저것 달라고 했어요. 특히 시누이는 제가 산 거면 다 샀거나 하나만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거였어요. 언니, 화장실에서 좋은 향 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집에도 하나 사다 주고 싶다라고 하며 말이죠. 사기는 뭘 사야 해? 아예 여러 개 샀으면 그중 한 개만 좀 주세요 라고 해서 챙겨달라 했어요.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우리 집에 오면 무엇이든 얻어가려 했어요.
게다가 집에 온 택배를 허락 없이 열어보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리 가족 사이라 해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집을 구석구석이 잡듯이 뒤져보고 참견을 했어요. 심지어 자꾸 제가 구입한 물건은 자신들의 집에도 배달시켜달라고 하며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주문을 해주면 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주문해 준 것만 따져도 소형차 한 대는 샀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내외가 옆에서 서로 거두며 돕는 바람에 눈뜨고 코 베이는 게 점점 일상이 되었죠.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저는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의 행동은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소소하게는 김쌀 휴지 같은 것에서부터 화장품, 주방도구, 전자제품까지 저희 집에서 살림 마련을 해가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비밀번호를 받고 문을 걸어 잠그고 대판 싸움을 만들 수도 없었죠. 며느리가 되어서 그 정도도 못해주냐는 말을 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따뜻하고 평화롭던 저의 신혼집은 어느새 두 사람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생각이 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서 마치 쥐 두 마리가 야금야금 제 인생을 갉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소가리만 하는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안방 화장실을 쓰겠다던 시누이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안방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제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결혼식 때 쓴 드레스와 구두를 꺼내 입어보고 신어보는 것이었어요. 제 드레스와 웨딩 슈즈는 패션 전공을 한 오랜 친구들이 특별히 맞춤 제작을 해준 것이었어요. 웨딩 슈즈에는 결혼 날짜와 제 이름까지 박혀 있었죠.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조심히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기쁜 추억이고 아끼는 물건들이라 손이 닿지 않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곳인데 그것마저 꺼내서 마음대로 입고 신는 것을 보니 눈에서 불똥이 튀었어요. 저는 신우의 이 행동은 정말 도를 넘었다 싶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가씨, 그 드레스랑 웨딩 슈즈는 제가 아끼는 거라서요. 일부러 손 안 타게 포장해서 넣어둔 것인데 그걸 마음대로 꺼내서 입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슈누이는 처음 보는 저의 태도에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할 말을 못 찾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저는 그냥 언니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여서 한번 입어본 거예요. 이 웨딩 슈즈도 예뻐서 신어보는 건데 왜 그렇게 도둑 취급을 해요? 진짜 너무해요. 제가 뭘 어쨌다고 시누이가 삽시간에 눈물 연기를 펼치자 저도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시선을 따라 웨딩 슈즈를 눈길을 옮기자 시누이의 발에 작아서 발이 꽉 끼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작은 웨딩 슈즈를 굳이 그렇게 쑤셔 넣으시는 모습을 보자 기가 찼죠. 시누이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못마땅하게 바라보죠. 갑자기 거실로 달려나갔어요. 그러더니 일부러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곳에서 꺽꺽대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진짜 억울해서?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언니 웨딩드레스랑 웨딩 슈즈가 예뻐서 한 번 좀 걸쳐봤기로 써니 나를 도둑질 급하잖아요. 그거 한번 입어본 게 뭐가 어쨌다고 이래? 아이. 진짜 정말 내가 억울해. 저는 그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당장 말려야겠다 싶어서 거실로 나가 저도 이야기했어요. 아가씨, 이 웨딩 슈즈랑 웨딩 드레스는 제 친구들이 맞춤으로 제작해준 거라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웨딩 수지에 제 이름도 새겨져 있고 사이즈도 안 맞는데 그걸 언제 신으려고요? 빌려주고 싶지 않은 거니까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시누이와 저의 이런 실랑이를 처음 본 남편은 조금 당황해서 얼른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거들기 시작했어요. 안 나오는 뭐. 2번 결혼할 거니? 한 번 신고 더 신을 일 없는 웨딩 주주가 뭐 별거라고. 시누이를 구박하고 그래.
그렇게 꽁꽁 싸서 굳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잖아. 좀 물려주고 그래라. 저는 정말 소중한 물건을 물려주라고 하는 시어머니 말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주고 말았겠지만 저도 한마디 더 했어요. 소중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려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이 그만 버리세요. 너나 고집 그만 부려라. 됐고, 그럼 그냥 좀 빌려주면 되잖아. 왜 그렇게 깐깐하게 꾸니? 맞아요. 좀 빌려주면 되잖아요. 내일 모레 웨딩 촬영인데 좀 신고 돌려줄게요. 결국 신우는 촬영할 때 신겠다면서 발에 맞지도 않은 웨딩 슈즈를 바닥바닥 챙겨갔어요. 갖겠다는 것은 아니라서 그나마 안심했지만 이 상황이 참 속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간의 일들을 다 말하고 속풀이를 했어요. 남편도 제가 그 웨딩 슈즈를 매우 아낀다는 것을 알고요. 있었기 때 제 마음을 알고 위로를 해줬어요.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는 않았어요. 제 물건이 마치 자신의 것이냐 사용하고 가져가려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때문에 매일 속만 상할 뿐이었죠. 사실 그때 시누이는 형편에도 맞지 않는 결혼식 준비를 하던 참이었어요. 시누이는 생각이 가볍고 끈기가 없어서 지금까지 직장도 없이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제일 오래 다닌 직장이 2달 정도였기에 경제생활에 관심이 없고 돈과 관련된 개념도 없었어요.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돈이든 물건이든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돈과 물건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 얻는 것인지 개념도 없었고 고맙다거나 미안하다고 하는 법도 잘 없었지요. 그러면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자 예식장, 신혼집, 웨딩드레스 하나까지도 더 고급스럽고 좋은 곳으로 하려고 욕심을 냈어요. 자신은 돈 한 푼도 없고 예비 신랑은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들보다 더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하고 싶어서 눈에 불을 켜고 욕심을 부렸죠. 주제를 모르고 날뛴다는 말이 시누이를 보면 절로 나왔어요. 시누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도 저도 들들 볶았어요. 저한테서 웨딩 슈즈를 강제로 빌려간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툭하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나 예식장에 꽃장식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옵션을 하려면 100만 원 더 내야 된대. 오빠가 좀 내주면 안 돼? 동생이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오빠 좀 내줘라.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닌 금액을 달라고 조르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런 것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나 결혼식 끝나고 공항 갈 때 리무진 타고 가고 싶어. 그게 하루에 50만 원이면 된다는데 오빠가 좀 해줄 수 있어? 결혼 한 번 하는데 폼나는 거 타고 싶단 말이야.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웨딩홀에서 공항까지 타고 가는 웨딩카를 리무진으로 하고 싶다면서 남편에게 조르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행동들이라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시누이의 결혼 소동 때문에 남편도 저만큼이나 피곤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둘 다 시누이의 생때 한숨만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빠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빠의 정년퇴직을 축하드리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었던 선물을 들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아빠는 5년 전부터 퇴직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두어서 계획대로 멋진 퇴직을 하시게 되었어요.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되어 직장 동료와 후배들, 가족들 모두에게 축하받는 분위기였죠.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들어서자 꽃다발과 케이크가 거실에 가득할 정도였어요. 우리 딸 왔구나. 아빠, 이게 더 뭐예요? 옆팀 부장님, 아빠팀 과장, 대리의 사장님 이름으로 온 꼬바구니까지 있네요. 케이크도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아빠 정말 멋지다. 다들 아빠의 퇴직을 축하해주는 거네요. 그래, 고마운 일이지. 덕분에 아빠도 슬픈 마음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어. 그날 친정집에서 아빠의 퇴직 후 인생 계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는 퇴직 후에 일단 한동안 쉬고 싶어서 크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쉬면서 차근차근 계획을 잘 생각이라고 하셨죠. 저도 아빠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아빠의 생각이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아빠의 퇴직을 축하하고 저는 돌아오는 길에 케이크 하나를 받아서 들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집에 들어서는 제 손에 케이크가 들려있는 것을 보고 케이크를 빼앗아 들면서 말했어요. 이게 웬 케이크야? 아, 이거 먹어도 되니? 그런데 사돈의 이름이 적혀 있네. 아들, 저희 아빠가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셔서요. 선물로 들어온 케이크가 많아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머, 그래? 청년퇴직을 하셨어.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럼 사돈댁에 가서 축하를 좀 드려야겠다.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인사를 드려야겠죠. 안 그러니 맞아요. 언니, 우리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죠. 당장 내일 가요. 네, 저는 갑자기 설레발을 치는 두 사람이 불안했지만 축하 인사를 가겠다는데 말릴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콩꿈을 떨어질 일이 아니면 절대로 나서는 인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꿍꿍이 속인지 불안하긴 했어요. 어쨌든 두 사람이 인사를 가겠다고 우기니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다시 한번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친정집에 가지 않았으면 했지만 두 사람이 하도 웃겨서 어쩔 수 없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의 쳐들어가다시피 들어가더니 가증스러운 웃음에 질며 한참 퇴직 축하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걱정되어 한참 지켜보았어요. 그랬더니 거실에 한 주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은 본론을 바로 꺼내드는 곧이었어요. 아빠 앞에서 눈물 연기까지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잡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역시 데려오는 것이 싶어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사돈 두 번에 저희 딸이 결혼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한테는 딸이지만 우리 며느리 아이, 그러니까 사돈댁 딸한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거든요. 우리 딸은 며느리를 친언니처럼 따르고요, 아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정을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누이가 신혼집을 얻는데 돈이 모자르다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사돈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이, 저도 꺼내기 힘든 이야기인데 날이라고 그게 쉽겠어요. 그런데도 사돈 퇴직금이 좀 빌려보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니, 며느리 덕에 제 딸 보금자리를 무사히 얻게 됐네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잊지도 않았던 말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했고 시누이는 옆에서 눈물까지 짜내며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신혼집도 마련을 못했지 뭐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빌려주신다고 했을 때 천국만 말아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런 말을 들은 아빠는 난처한 얼굴로 어쩌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통속으로 이런 연기를 한 덕에 저는 이미 아빠에게 퇴직금을 빌려갈 파렴치한 딸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두 수를 먼저 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수작을 부린 것이었죠. 게다가 두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라서 저는 정말 뒷목을 잡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이 자리를 파악해야겠다 싶어서 퇴직금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고 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친정집에 나왔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뒤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는 심지어 얼마나 필요하냐고까지 물어보셨죠. 정말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 흉을 보는 것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자주지종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주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아빠는 그래도 괜찮냐면서 내가 곤란해지는 것이면 빌려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음날 시어머니는 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버젓이 경고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돈한테 차이 말씀드려. 이럴 때 도와주는 게 식구. 지 보호되기 싫으면 이혼시켜줘. 전날 저희 아빠에게 한 말도 충격이었는데 다음날 와서 저희 남편까지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너털웃음만 나왔어요. 살림 축내는 것도 모자라 내 것도 아닌 아빠의 퇴직금까지 탐을 내고 남편까지 빼앗아 가겠다니. 악당도 이런 악당이 없었죠.
더 가다가 우리 부부와 친정까지 거덜내서 성한 것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더 이상 시어머니 하신 회의가 이대로 우리 삶을 갉아먹게 도전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시누이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제대로 못을 받고 이런 행동을 멈추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을 때 좋은 방법이 나타났어요. 남편은 최근 발품을 팔아 시누이의 신혼집까지 직접 알아보러 다니는 중이었어요. 철없는 시누이가 남편을 졸라 신혼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하루는 직장 동료가 내놓은 집에 갔다 오더니 저와 친한 후배를 봤다면서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 저와 친한 이전 직장 후배가 남편의 직장 동료와 부부 사이였던 것이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남편과 함께 후배가 내놓았다는 집을 구경할 겸 놀러 갔어요. 오랜만에 후배를 다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 즐거웠어요. 일을 야무지게 하던 후배여서 그 성격 그대로 집도 딱 후배를 닮았더라고요. 후배 부부는 건축을 전공한 지인에게 부탁해 아파트 인테리어를 맡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 아파트 구조에서는 볼 수 없는 예쁜 공간을 가진 집이었어요. 화장대를 놓는 공간도 따로 빠져 있고 부엌도 아일랜드 식탁을 중심으로 넓게 빠져 있어서 누구나 탑을 낼 것 같은 공간이었어요. 분명히 이 집을 보고 나면 시누이가 욕심을 낼 것 같았어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시누이를 엿먹일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떠올랐어요. 저는 떠오른 생각을 꼭 실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후배에게 그간 사정과 저의 계획에 대해 소송히 설명을 했어요. 후배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맙게도 선배의 일이라면 무조건 돕겠다고 말해줬어요. 거래를 할 집주인과 모르는 사이였다면 절대로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었기에 저는 안드로 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당한 것을 몇 배로 갚을 만한 작전을 후배와 함께 준비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었기에 후배와 함께 연습까지 했죠. 후배도 특급 작전을 짜는 것 같다면서 조금 재미있어 했어요. 저도 그 쥐 같은 두 사람을 혼쭐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뒤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못 이기는 저 시누이의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저희 아빠의 퇴직금을 다 보태겠다고 말했어요. 아가씨,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의 퇴직금을 아가씨 신혼집에 보태는 것이 맞겠더라고요. 같은 식구의 일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했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신은 집은 아빠 퇴직금을 도와줄 테니까 원하는 곳에 찾아봐요. 아참, 최근에 남편 직장 동료가 집을 내놓았던데 그 집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사진 전송해 줄 테니까 한번 볼래요? 저는 마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작전이 제대로 먹혔다는 듯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시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배의 집 사진을 시누이에게 보내주었죠. 예상대로 시누이는 집 사진 보고도 홀딱 넘어갔어요. 어머 언니,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 꼭 이 집 계약하고 싶어요. 언니가 사돈 어른 퇴직금까지 보태주시면 금액도 딱일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 정말 기뻐요. 아예 마음에 든다니 참 다행이에요. 그러면 일단 마련했던 돈으로 계약금부터 입금해 둘래요? 아니, 그 집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나 봐에 내가 연락처 알려줄 테니까 집주인이랑 연락을 해봐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자 시누이는 좋다면서 제 말을 따라 계약금까지 입금을 했어요. 저는 계획에 착착 들어맞고 있는 것을 보며 속으로 즐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의 퇴직금을 쉽게 시누이에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자 시누이는 애가 탔는지 저에게 자주 전화해서 저를 독촉했어요. 오늘 혹시 사돈 어른 퇴직금 언제 보내줄 수 있어요? 잔금을 치러야 안심하고 이사를 할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빨리 보내줄 수 있어요. 아, 미안해요. 아빠가. 며칠 뒤에 완전히 퇴직 처리가 끝나시거든요. 그 이후에 퇴직금이 나오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줘.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버텼어요. 이삿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누이는 발을 동동거리는 것 같았어요. 언니, 아직도 퇴직금 못 보내요? 저 진짜 애가 타겠어요. 준다고 해놓고 앉으면 어떡해요? 빨리 잔금 치러야 하니까 얼른 좀 보내주세요. 너는 대체 보낸다는 돈을 언제 보내려는 거니? 보내기로 했으면 제깍제깍 보내줘야지. 얼른 너의 동생한테 사돈 퇴직금 다 보내 걱정 마세요. 아예 아마도 이삿날에 저 날이나 당일에는 꼭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늦어져서 죄송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사는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까지 거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시누이가 이도 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제 이틀 후면 이삿날이었죠. 저는 시누이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문자로 돈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버텼어요. 그렇게 드디어 시누이가 손꼽아 기다리던 이삿날이 다가왔어요. 아침부터 시누이 전화가 불이 나게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 시누이는 고래의 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언니, 내 돈 어디 있어요? 잔금을 오전에 치러야 오후에 짐을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삿짐 센터까지 다 불러서 짐 싸는 중인데 돈을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돈 보내요. 저는 그런 시누이를 보면서 태어나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가씨, 미안해. 퇴직금이 나오기도 했는데 퇴직금 계좌에서 정산이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 오전 중에는 처리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따 또 연락할게요. 저는 시누이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시누이를 생각하니 아주 고소했어요. 점심이 지나고 후배와 약속한 시간이 되자 슬슬 후배의 집 앞으로 향했어요. 후배의 집 앞에 도착하니 사정사정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니, 저희가 계약금 넣었잖아요. 잔금은 조금 후에 분명히 보내드린다니까요. 이삿짐까지 다 싣고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면 어떡해요? 일단 들여보내주세요. 네, 하지만 후배는 저와 계획을 짠 대로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삿짐을 넣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 이런 게요. 어딨어요. 집값도 다 치르지 않고 집에 들어가겠다는 건 나일강도나 다름없어요. 절대 못 들어와요. 잔금 다 치르고 나서 이삿짐 옮기세요. 아, 빨리 돈 보내세요. 안 돼요. 지금 당장 들어갈 거예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당할 사람이 누구라는 건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후배를 붙들고 난리였어요. 아주 어수선한 상황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숨어 있었어요. 이제 몇 분만 지나면 후배와 약속했던 그 시간이었어요. 얼마 후 후배는 시계를 보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알렸어요. 아, 됐고요. 지금 막 약속한 잔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 계약은 파기예요. 계약금 당장 돌려드릴 테니까 계좌 부르세요. 그리고 이삿짐 가지고 떠나세요. 계좌 당장 부르지 않으면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는 이 작전을 위해 집계약서에 정확한 잔금 시간까지 명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 계획을 실행한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시누이는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 하면서도 계약금을 놓칠까 봐 계좌를 부르고 있었어요. 후배가 계약금을 돌려주고 나자 저는 이때다 싶어 두 사람 앞에 등장했어요. 저는 일부러 헐떡이면서 바쁘게 달려온 척을 했어요. 그리고 평소엔 시누이가 잘 지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 아가씨 어떻게 해요? 아빠 퇴직금이 이제야 들어왔어요. 잔금을 못 치러서 집계약 파기라니요. 정말 아쉽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시누이가 눈에 동그랗게 뜨더니 제 앞으로 득대 같이 달려와 멱살을 잡으며 곧 뜯어 먹을 기세로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진짜 이런 게 어딨어요. 지금 당장 돈 보내요. 퇴직금 받은 거 전부 보내라고요. 아이야, 너 때문에 우리 딸 집계가 어그러졌잖아. 머리가 나빠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네.
당장 돈 보내야 집을 사야 이삿짐을 넣을 수 있단 말이야. 두 사람이 저에게 대들 기세로 달려들자 후배가 뒤에서 말했어요. 아, 그러셔도 소용없어요. 두 분한테 돈이 없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았고요. 계약금도 다 돌려줬으니 계약금 완전 파기되었어요. 두 분한테 집 팔 생각 없으니까 이삿짐 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후배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팽개치고 후배에게 달려가 주인님 선생님들 가진 말로 후배를 붙잡으면서 늘어졌어요. 아이고,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 저희가 돈이 없기는 왜 없어요? 지금 제가 보내줄 테니까 계약 다시 해요네. 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꼴을 보고 저는 회심의 미소를 흘렸어요. 그 꼴을 보고 저는 회심의 미소를 흘렸어요. 이제 후배와 계획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차를 타고 떠나려는 후배를 불러 세워서 아직도 집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잠시만요. 혹시 이 집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인가요? 뒤에 계약자가 없으면 제가 구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요.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턱이 빠질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저와 후배를 바라봤어요. 아, 네, 이 집은 판매할 생각이에요. 방금 계약 파기가 된 거라서 빨리 팔아버리고 싶네요. 후배는 저와 쿵짝을 맞춰주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죠. 아, 그렇구나. 정말 잘 됐네요. 저도 마침 이사를 하려는데 저는 돈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말하는 퇴직금이 아니어도 집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계약금이랑 잔금 다 송금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자 전배도 그러면 지금 당장 계약을 해보자면서 공인중개사를 불러서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제가 바로 돈을 넣자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용을 듣고 바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가져왔고 저희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집거래를 마쳤어요. 원래 후배랑 신우랑 했던 계약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괴하면 후배가 계약금을 안 돌려줘도 됐었는데 곁까지는 하지 않고 제가 대신 계약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차에 싣고 온 이삿짐 일부까지 집안에 바로 넣어버렸어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이 빠져서 계속 저와 후배를 붙들고 말리려고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이 집을 사겠다고 우리 애는 어쩌고.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갑자기 내가 집을 산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언니, 이건 제 집이잖아요. 돈도 보태준다고 해놓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쩌라고요? 저는 그들의 절규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후배도 방해가 된다는 표정으로 계약만 척척 진행했죠. 그렇게 눈앞에서 이사의 집이 날아간 곳을 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모든 과정이 끝나고 후배에게 집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두 사람을 발로 밀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기 전에 주저앉아 있는 두 사람을 향해 경고를 해줬어요. 가진 것이 없으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갉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본인들 집처럼 사용하고 유세를 떨었죠. 제가 그게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아세요? 마음이 힘들게 벌어서 마련한 집과 살림을 모으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는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저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고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 퇴직금을 탐내는 게 말이나 돼요. 제가 설마 그걸 내어줄 줄 알았어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러게 인간으로서의 손은 넘지 말았어야죠. 제가 노려보면서 말하자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다는 얼빠진 표정으로 두 사람은 저를 쳐다보았어요. 내 인생에서 당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앞으로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남 인생. 갈 까먹은 것들은 모아서 집까지 살려고 생각했다니 아주 어이가 없네요. 앞으로는 연락 끊을 생각이니 알아서 살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으려다가 한 가지 더 생각나서 말했어요. 아, 참, 아가씨가 가져간 내 웨딩드레스라고.
웨딩 슈즈는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니 그렇게 알고 곱게 포장해서 다시 보내세요.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의 꼴을 고소하다는 듯 보고는 질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조금 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해버렸죠. 그건 두 사람이 멋대로 훔쳐간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한 기분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제 삶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 순간 막혔던 것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제 계획을 미리 듣고도 뜻대로 하라고 해줬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태를 보면서 어느 정도 멀리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호구 잡은 것처럼 구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시누이는 이삿날에 이미 이전 집을 정리하고 계약을 끝내고 나오더라. 오도 가도 못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시누이의 집에 따라가서 어녀 살 생각으로 집을 정리해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돈을 내고 창고를 빌려 이삿짐을 넣어두고 찜질방에서 며칠 생활하다가 이전에 살던 집보다 좋지 않은 조건의 집을 급히 빌려서 다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자 두 사람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서 더 힘들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우는 당연히 파혼을 당했고요. 하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그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봐야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깨닫고 조금이라도 열심히 살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이 고생만 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저는 그 둘과 연 끊고 2번 다시 연락 안 하려고요. 남편에게도 슬기를 받고 이걸 안 지키면 이혼까지 각오하라고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첫 귀인은 남편이었지만 두 번째 귀인은 제 후배가 아닐까 싶어요. 후배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제 삶을 갉아먹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떼어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귀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더 잘하고 그래야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좋아하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고요. 합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